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2020년 국가직 7급 헌법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들 수고 많으셨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쉬웠어요. 쉬웠는데 뭐 무슨 이제 시사적인 걸 물어보고 싶었는지 조금 헌정사에 관련된 문제들이 좀 깊이 있게 나와서 그거 외에는 전체적으로 좀 평이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명확성을 취하거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법률은 가급적 특히나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죄형 법정주의나 조세 이런 것들을 정할 때는 명확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보면은 취소 소송 같은 걸 제기를 할 때 만약에 내가 이제 우리 집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그래서 행정청이 철거 명령을 내렸어요. 철거 명령을 내렸는데 철거 명령이 불응하면은 국가가 직접 부시러 옵니다. 그걸 집행이라고 그래요. 대집행. 근데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해서 철거 명령이 잘못됐다고 지금 다투고 있는데 만약에 중간에 소송이 제기된 이상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소송이 제기된 이상 종전에 철거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갑에 대한 대집행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은 지금 갑이 건물 철거 명령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소송 중에 있잖아요. 근데 그 건물 철거 명령에 터잡아서 왜 철거 명령했는데 의무를 이행 안 하냐고 하고 와서 부셔버리면은 재판 도중에 부셔버리면은 마치 우리 헌법에 있어서 헌법소원 제기하다가 청구이익이 없어져 버리듯이 재판하다 말고 건물이 날아가 버리면 더 이상 무의미해져서 소가 각하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때는 돈으로 해결해라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소송을 제기를 하더라도 일단 쳐들어오는 것은 그대로 계속 진행됩니다. 그대로 계속 진행된다는 게 무슨 말이겠죠? 소송이 제기가 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국가가 쳐들어오는 걸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일단 쳐들어오는 걸 전제로 법원 이제 소송이 제기가 됐으니까 재판을 하던 법원의 판사가 그죠 법원에서 야 집행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재판 끝날 때까지 기다려 그러는데 그 집행정지 요건에 혹시라도 이걸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집행이 차단을 안 시켜주면 정지를 안 시켜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무너져 버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염려죠. 물론 돈으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불명확하지 않느냐. 그럼 만약에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돈과 관련된 것은 돈은 이제 회복이 쉽다 그러고 건물이 무너져 버리거나 집행 날짜가 지나가 버리거나 시험을 못 보거나 이런 것들을 보통 이렇게 실제 보고 있는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 등을 가진 사람이 심판 대상 조항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움으로 명확성이 위배되지 않느냐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충분히 지금 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죠? 법원의 판사잖아요. 소송이 제기가 됐을 때 판사가 재판 끝날 때까지 그 정지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명확성 요건은 그 수범자가 법원의 판사다, 뭐 군인이다. 그러면 약간 요건이 불명확해도 괜찮다 그러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그런 취지에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뭐 1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 총포 유사한 거. 자, 그래서 범죄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것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영유아 보호법에 근거해서 시정명령 발령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환불명령을 발령 안 했다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건 당연히 거기에 시정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서 규정된 범죄에 공용할 때 공용이 제공한다. 그 다음에 사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공 사용된다는 뜻을 옛날 그 우리가 한문 표현으로 하면 공용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이 사용한다, 뭐 공적인 용도로 사용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제공돼서 사용될 우려가 이런 뜻으로 보니까 그 물건이 사용될 이런 뜻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1번 지문은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자, 2번 재산권. 재산권이라는 건 딱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게 뭐 미래 수익이다 이런 것들은 반사적 이익으로 봐서 재산권을 보질 않습니다. 그러면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그 유족의 보상 수급권은 자 법률에 의해서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란 얘기는 사회적 기본권의 영역으로서 법률에서는 헌법에서는 추상적으로 보장된 영역에서 이제 법률에 의해서 비로소 인정되는 건데 만약에 그 법률에 필요한 요건이 정해져 있어요. 법률로 정해져 있어. 그런 이상 그 요건을 갖추면 구체화되지만 요건을 갖추기 전이라면 아직까지는 재산권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그렇죠? 권리가 아직 재산권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땅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올림픽을 한다고 땅을 수용을 했어요. 근데 올림픽이 취소돼 버렸어 만약에. 그러면 땅 주인한테 돌려주는 게 이게 환매권이에요. 환매고 그 땅 주인이 행사할 수 있는 게 환매권입니다. 그런데 올림픽이 취소가 됐는데 대신에 엑스포로 그 자리에 똑같이 해요. 그러면은 어차피 땅을 수용했다가 이제 더 이상 그 수용의 목적이었던 공익사업이 취소 변경되는 바람에 돌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다른 공익사업으로 또 쓰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그 땅은 다른 공익사업에 의해서 수용돼야 될 상황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환매권을 행사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원래 소유자 혹은 그 포괄 승계인이라는 얘기는 뭐 상속인 이런 사람들이 야 너네 공익사업 취소됐으니까 줘. 그런데 지금 다른 공익사업으로 대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매권을 제한하고 또 환매권 행사를 이렇게 이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이 안 됐을 때는 행사할 수가 있는데 일정 경우에는 환매권을 내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기간 제한을 둬요. 그리고 그 기간 제한이 기간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내 땅이 요만큼 돼 있는데 원래 A만큼 A 플러스 B만큼 땅이 수용됐는데 요만큼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시행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또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 기준점이 변환 고시일로 돼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합리적 사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적정하게 필요한 만큼의 제한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 의료급여 수급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의료비로 썼었던 급여 내역에 대해서 뭔가 받을 수 있는 거. 공공부조의 일종으로서 순수하게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주어지는 권리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본다. 원래 여러분들이 보험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보험에 의해서는 내가 돈을 내는 자기기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권이 재산권화 되려면 자기기여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또 생활을 받아서 쓰는데 어떤 그 생활의 기여가 돼야 되겠고 사익보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의료급여 수급권은 정말 최빈층에 대해서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보험료 안 내도. 그래서 공적 부조예요. 공적 부조면은 보험료를 안 내도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기여라는 부분이 인정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이 좀 곤란하다. 그리고 뭐 영어 관람객의 일정 부분 우리 진흥위원회에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상윤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옛날에는 막 우리나라가 영화 같은 거 쿼터제 설치를 해서 외국 영화에 밀리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영화가 오히려 외국 영화를 압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공공부조다, 자기기여성이 없다, 영화 관람객의 부과금 이 정도는 충분히 합헌이다. 그 다음에 여기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재산권과 관련된 그 환매라는 제도를 잘 모르면 그래서 이번 지문은 좀 어려웠던 지문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사생활 관련해서 1번 엄중격리 대상자의 수용고시에 되게 이제 독방에 이제 독거 수용을 한다 그러죠. 우리 쇼생크 탈출 같은데 보면은 막 음악 틀다가 두들겨 맞고 빛도 없는 방에 갖다 쳐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교도소 수용자 중에서도 또 징계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CCTV를 설치를 했는데 CCTV 설치 근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CCTV를 보고 있으면 내 사생활이 침해를 받잖아요. 그죠? 이상한 표정도 못 찍고. 근데 CCTV 설치 근거는 없는데 유관에 의한 시선 예호 근거는 있다는 얘기죠. 유관에 의한 이름이 되게 어려운데 우리 눈으로 유관에 의한 시선 기호 이렇게 보는 것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관한 A라는 법 조항의 근거가 있는데 이거를 CCTV 근거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게 같은 의미냐 다른 의미냐라고 봐야 되는데 유관에 의한 시선 기호는 싹 지나가면은
24시간 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 면에서 일단 CCTV하고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경계하듯이 경우 보호한, 그리고 이게 주시해서 보는 거, 개호하는 것이 좀 다르고, 또 한편으로 육안에 의한 거는 지나가면 끝인데 이거는 어때요? 재생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요것의 근거가 A라면 이걸 하려면은 B 조항을 따로 둬야 된다. 이런 근거가 있을 수가 있겠고, 큰 테두리 내에서 보면 같지 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판례는 큰 테두리 내에서 같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어차피 CCTV 장비한 시선 개호로 육안에 의한 시선 개호가 대체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요 A 조항이 여기까지 다 커버해서 이거 없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생활의 비밀 자유 법률에 이거 있으니까 육안에 의한 시선 개호의 근거가 이 근거가 되니까 침해한 것은 아니다. 자,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 흡연권. 그다음에 이건 이제 반대하는 게 이제 혐연권이죠. 근데 이제 흡연권은 헌법 제10조 사생활의 자유, 거기에서 뒷받침되는 거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흡연자들은 자기 마음껏, 그렇죠? 인간으로서 존엄과 행복 추구권을 규정하여 여기서 행복 추구권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 행동의 자유, 그 다음에 사생활의 자유, 자, 이런 것에 의해서 뒷받침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가. 그래서 요거 하나 체크를 해두시고, 이거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죠. 사생활의 자유. 자, 그 다음에 혐연권은요. 혐연권도 똑같아요. 내가 담배 싫어하는 거. 그리고 나아가서 생명권에서 파생되는데 건강과 관련된 거. 그래서 이제 혐연권에서 정진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흡연권이 사생활과 관련된 것을 인정을 했다는 거, 이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 3번 금융감독 4급 이상의 직원에 대해서 재산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 재산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거. 근데 금융감독원은 말 그대로 금융계에 있어서 검찰청입니다. 금융계에 있어서 검찰청.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4급 이상 직원 좀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너무 많고 너무 왜 낮췄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3급 또는 4급 직원까지 재산 등록 의무자로 규정을 해서 너무 지나치게 확대한 거 아니냐, 뭐 장차관 정도에만 그치지, 나아가서 너무너무 그 등록 재산의 범위도 광범위해서 심지어는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 그렇죠? 존속은 엄마, 아빠, 비속은 내 자식, 손주 이런 애들 재산까지 다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그 정도는 아니래요. 왜냐면은 금융감독원이 갖고 있는 특수한 그 권한, 막 이런 것을 비추면 권한이 많으면은 책임감도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괜찮다라고 해서 3번이 틀렸어요. 4번 교도소장이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실시한 거실 및 작업장의 검사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적도 정당하고 필요 최소한의 조치로 보인다. 수단도 적합하고 적필상이죠. 그래서 저울질 했을 때 충분히 교도소 내에 있어서의 어떤 주유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게 특별권력 관계입니다. 특별권력. 공무원이라든가 수용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기본권의 제한이 이미 예정된 사람들이겠죠. 금융감독원 4급 이상의 직원도 공무원이고 그 중에서도 다른 업무적인 특성에 비춰볼 때 다른 애들보다 좀 강화시켜도 괜찮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3번 판례도 조금 까다롭긴 한데 전체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이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가면은 그 정답을 고르기에는 그렇게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회계헌법 34조에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제 국가가 노력을 해야 될 의무는 있지만 저상버스를 반드시 도입해야 될 의무는까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이죠. 이건 이제 뭐 대표적인 사례니까,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돼야 되고 그 법률이 저상버스를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거냐?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장애인들 위해서는 정말 보다 더 많은 투자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장애인 체험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뭐 꼼짝을 못 한대죠. 좌우지간 이게 항상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은 돈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돈이 또 한정적이다 보면 우선순위를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지금 장애인들이 계속 후순위를 밀리고 있는데 좀 안타깝지만 우리 현재는 이런 입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구치소, 치료 감호시설은 그 마약이나 뭐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책임을 묻기 전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가둬놓고 치료하는 시설이죠.
자, 수용 중인 자에 대해서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가게가 개별 가구에서 정말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예요. 그래서 3인 가구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130만 원을 받는다. 130만 원에 있어서의 어떤 미만의 어떤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차액을 보전받고 있는데 그중 가구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교도소로 수용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3인 기준에서 2중 기준으로 빼버립니다. 3인 기준에서 2중 기준으로 빼버려요. 왜? 한 사람이 저기 교도소에 수용당해서 물론 처벌받기 위해서 혹은 치료받기 위해서 갇혀져 있지만 지금 이 가구에서는 구성원이 하나 빠진 거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중복적인 보장이라는 얘기는 개별 가구 구성원이 3인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한 사람이 여기 수용되고 있을 때 중복적인 보장을 피하기 위해서 제외하기로 한 입법자의 판단은 적절하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보건권이 왜 나오냐면은 아니 여기서 민간 병원에 가서 진료받는 것이 보장되는 거랑 수용 중인 수용소 내에서 그렇죠? 교도소라든가 이런 데서 구치소 내에서의 의료진보다는 여기가 더 좋겠죠. 민간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만약에 여기가 인정이 된다면 수용 중인 자도 여기 밖에 나와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서 빼버리면 너는 여기서만 받아라 이렇게 되겠죠. 뺀 만큼 기초생활수급 대상 범위도 금액도 적게 나갈 거고 의료 보건 혜택도 여기서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받아야 되니까 너는 못 받아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한 사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개는 다 맞았고요. 3번 인간다운 생활 보장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내용의 최소한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는 특정한 법률에 의한 생계급여만 보지를 말고 그렇죠. 이거는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하는 일반법에 의해서는 딱 요 금액만 받는데 이거 너무 작지 않느냐라고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교통비 같은 것도 다 지원을 받고 의료비도 지원받고 뭐 혹시라도 조그마한 소득 있을 때 조세도 감면받고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적으로 총괄한 수준으로 판단을 해라 이 말이죠. 어느 법률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너무 작지 않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데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4번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뭐예요? 과소보호 금지 원칙이죠. 과소보호 금지 원칙. 과소보호 금지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도 안 했어. 0, 40, 100 이러면은 우리가 국가는 입법행정사법부는 최대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했어 이럴 때 우리가 위헌 결정이 나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러죠? 요거는 판단 기준. 여기는 행동 기준. 우리는 맥시멈으로 해야 되지만 설사 요것도 안 했어 그러면 이제 위헌이 되니까 제가 보통 수없이 요거를 시험으로 치면은 과락이에요, 과락. 그래서 이거를 과소보금제 원칙 그랬습니다. 과소보금제 원칙에 해당되려면 거기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그죠? 전혀 아니에요. 그 내용이 안 한 거나 진배없거나, 안 한 거나 진배 없는 정도가 돼야 된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보시면 헌법상 기본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자기 책임주의죠. 그래서 기본 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에 내지 않은 원리는 동시에 헌법 10조 취지로부터 도출된 원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같이 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A 법인이 잘못했는데 뭐 B 법인까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번 헌법 119조 1항은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일반 조항, 그러니까 자유와 권리를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일정 부분 규제 조정할 수 있는 게 2항인데 국가의 정책에 대한 하나의 헌법적 지침 그리고 동조항이 언급하는 경제적 자유와 창의는 직업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근로상권 같은 경제에 관한 기본권, 비례원칙과 같은 법치국가 원리에 의해서 비로소 헌법적으로 구체화된다. 그러니까 비로소 헌법적으로 구체화된다는 얘기는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아직 지침적인 성격이어서 거기에 너무 이제 추상적인 내용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구체화되는 것이 우리가 경제에 관한 일반 조항이니까 거기에서 뭐 소비자 운동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뻗어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이 지침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추상적인 권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지침, 방침, 프로그램이란 말은 안 좋은 말이에요. 반사적인데 우리 현재가 좀 쓰고 있죠. 그걸 설치를 했는데 기억 니은은 맞다고 보셔야 됩니다. 실제 현재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보니까 사회환경이나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서 법률이 신축적으로 변할 수 있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 이해관계 상충이 불가피하다. 불가피하다 이게 뭐예요? 사정이 변경됐다는 얘기죠. 사정이 변경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기존의 법질서를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기대했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죠. 사정 변경이 되면 그만큼 융통성 있게 변경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대와 신뢰는 이렇게 보호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변경이 지금 불가피한데 그렇죠.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옛날처럼 막 김정은이가 핵을 막 빵빵 쏴대고 그럴 때하고 지금 막 서로 간에 지금 내일 모레 화해 모드로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러면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디귿번 틀렸습니다. 리을번. 헌법의 기본 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다.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구체적 기본권 도출의 근거는 안 됩니다. 이걸 만약 도출시키면은 5만 개가 여기서 나와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5만 가지 기본권이 그래서 기본권이 직접 도출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본권이 도출되지는 않고 다만 이제 기존에 있었던 어떤 법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위헌이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이제 심사 기준 또는 해석 기준의 하나로서 작용. 요게 맞습니다. 근데 해석 기준은 맞는데 구체적인 기본권을 여기서 도출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평등권, 평등 원칙 그러면 평등 원칙은 평등권하고 같은 성격이 있다 그러는 거고 거기서 평등 원칙에서 평등권이 나온다 그런 말은 안 해요. 그거랑 또 혹시 헷갈리실까 봐 말씀드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거 틀렸으니까 맞는 건 이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대통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다. 저 사람은 지금 뭐 만 40세가 안 된 사람이다. 부적격자다. 뭐 이런 것들. 그러면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그 사유에 따라 당선인을 피고로 하거나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관위의장 또는 국회의장을 피고로 해서 우리가 대법원에 서류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제 누가 몇 %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그러면 빵빠레 나면 그 다음날 모여서 대통령이 누구로 당선됐으면 땅땅땅 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대통령 당선자의 신분을 갖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 전임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됐을 때 이제 새롭게 임기가 개시되는 건데 우리 지금 현행 정부는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가 없다 보니까 요 땅땅땅 할 때부터 그냥 당선자 신분이 아니라 그냥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장이 들어가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원래 대통령 당선자가 2명일 때는 국회에서 제적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로서 당선자를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국회의장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은 우리 신중하기보다는 신속하게 끝내야 돼요. 이 분쟁을. 그래서 대법원에서 한 방에 끝냅니다. 단심제. 그래서 오늘 맞고 2번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대법관, 감사위원을 국회 동의를 얻어서 국회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는 거든요. 헌법재판관 중에서는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장만 국회 동의를 얻어서 하고 헌법재판관은 실제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그리고 전체를 9명을 임명장만 수여를 해요. 그래서 실제 6명은 대통령이 임명은 하지만 사실 뭐 국회 동의를 받는다는 절차가 없죠. 그리고 뭐 나머지 자기가 임명하는 사람도 국회 동의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헌법재판소장이다. 여기 이제 어디가 되고 대법관하고 대법원장 국회 동의 다 받아야 되고 감사위원 중에서 감사원장만 국회 동의 받죠. 이거 틀렸고 이거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이런 거는 이제 틀리시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헌법 조문만 알아도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안 된다 그랬죠. 어디까지가 성실하게 했는지, 어디까지가 성실하지 않은지 규범적으로 이행 관철이 그 기준이 나올 성격의 의무가 아니라 그랬어요.
4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사인으로서의 지위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있고, 최소한 사인으로서의 지위, 전제의 지위가 사인으로서의 지위죠. 기본권의 주체성을 갖는 건 대통령도 뭐 총선, 지방선거 때 투표하죠. 아니 뭐 대통령이 투표하면 어떻게 저기다가 민주당을 펴든지 게 뻔한데, 아니 그거는 여기 지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4번 다 맞고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헌법상 군무원, 특별권력관계죠. 공무원처럼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지만 그 특수한 직, 공무원, 군인, 뭐 국가 공무원으로서 헌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 그죠? 나아가서 국군의 구성원으로서,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일반 국민에 비해서 엄격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맞아요. 그 다음 2번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정보의 전달, 전파와 관련지어서 생각되므로,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전달이나 전파에 상대방이 없는 지필이 표현의 자유에 들어가느냐. 지필은 지금 막 하고 있는 건데 표현하기 위한 가장 시발점으로 봐요. 그죠? 그래서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가야 되는 건데, 그죠? 기차로 치면 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차가 부릉부릉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영역에 포함시킬 것인가? 자, 의문이 들 수 있으나 지필은 문자를 통한 모든 의사 표현의 기본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당연히 포함된다. 당연히 포함된다. 그래서 기억 니은은 맞네요. 자, 그다음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는 인체 구조 및 기능에 대해서 보건 용도에 관한 유용한 효과를 준다는 기능성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려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사목 광고지만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당연히 들어오죠. 그리고 사실 과거에는 이거를 국민의 보건과 관련된 거다 그래서 사전검열 금지 대상이 아니다 그랬는데 바꿨죠. 그래서 사전검열 금지 대상도 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뒤까지 맞고 리을번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하고, 그러니까 이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고요. 인터넷 전부를 다 실명을 하는 거 위헌인데 선거 기간 중에만 흑색 성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기간 중에만 실명 확인을 하도록 한 거. 요거는 정치적 익명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게 아니라고 봐죠. 요거를 인터넷 실명제로 착각하시면 안 되죠. 이건 뭐 좀 많이 강조한 거니까 요거는 쉽게 아마 정답을 고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국회 입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위원회는 일부 개정 법률안의 경우 의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는 이를 상정할 수 있고 15일이죠. 15일. 그죠?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20일이 아니라 15일입니다. 그래서 일부 개정안은 15일, 뭐 전부 개정이나 폐지 법률 아니면 20일. 잘 기억을 해 두시고. 2번 위원 좀 옳은 것이죠? 자,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제적 과반수가 설명한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를, 자, 무기명 투표예요. 무기명 투표. 요거는 누구 눈치 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익명성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해요. 그래서 제적 5분의 3 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래서 2번도 기명 투표로 되어 있으니까 틀렸고요. 제정 법률안과 전부 개정 법률안은 이거는 이제 아까 20일이 경과돼야 되죠.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 축조심사는 안 돼요. 축조심사는 생략할 수가 없고 공청회나 청문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청회나 청문회는 그냥 청문회는 그 관계자들 물어보는 거고 여기는 전문가들까지 포함해서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 축조심사는 한 조문 한 조문 하는 거죠.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해야 될 상황이 아니에요. 제정, 전부 개정, 한 땀 한 땀 봐야죠. 한 땀 한 땀 보는 것을 쓱 그냥 겉핥기식으로 하면은 그렇게 필요 없겠죠. 그래서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을 하더라도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못해요. 대신에 여기 공청회나 청문회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3번 틀렸고 정답 4번이죠. 의원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는 안건에 대해서 제적 3분의 1 이상의 설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국회법 106조 2 제5항의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 또는 단체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번. 자,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단체는 그 구성원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대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안 되죠. 이거 대신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거는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어떤 내가 소속된 결사가 결사의 이름으로 자, 이런 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안 되니까 정답은 맞죠. 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맞네요. 그 다음에 인간의 조동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 인격권 이런 것들 뭐 정말 구치소 같은 데서 이렇게 이제 그 안전성을 위해서 화장실 용변 보는 데를 그냥 뻥 뚫는 데서 그냥 구멍을 뚫어놓고 제가 이제 대변을 본다면 막 냄새 나고 소리 나고 이런 것들은 인격권을 치면 인간다운 품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적 생명체로서 개인의 존재를 전제하는 기본권의 성질상 자연인인데 법인도 여기서 나오는 게 법인의 여러분들 그 블랙 컨슈머들 여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제기하면은 법인의 브랜드 이미지가 깨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에 있어서도 신용이나 명예의 주체성을 인정을 하죠. 따라서 될 수 없음으로가 아니라 가능합니다. 인격권은 가능하고 양심의 자유 관련해서는 주로 대표자의 양심의 자유를 문제로 하는 거 법인은 원칙적으로 안 되겠죠. 그래서 인격권 관련해서는 법인도 명예라든가 그죠? 사회적 명예라든가 신용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인의 인격권을 과잉 제한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본권 제한에 대한 헌법원칙, 비례원칙 심사를 할 수 없는 거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 디귿번 보겠습니다. 변호사를 등록해야 이제 변호사 생활하는 건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가 등록이 되면 이게 이제 공행정의 일부라고는 할 수 있으나 국가가 행정상 필요로 인해서 대한변호사협회. 자, 대한변호사협회가 공권력의 주체나 공권력의 주체 맞아요. 이게 여러분들 사단은 사단인데 이런 거를 사원들이 단체를 이뤘는데 공법상 사단으로 봅니다. 변호사협회, 국민건강보험협회. 우리가 이제 다 국민건강보험 이런 것들도 다 공법상 사단에 들어가요. 그래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변호사 등록이 돼서 대한변호사협회 이런 것들은 공공기관으로서 얘네들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누리는 주체가 아니에요. 1번 국내 단체 이름으로 혹은 국내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 자금을 원래 이제 단체 안 되죠. 외국인도 안 되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단체 이름으로 정치 자금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단체가 쪼개기 후원이라 그래서 자기 구성원들한테 돈을 나눠주면 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 자금 못하게 한 거 정치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합헌으로 결정이 돼 있죠. 그래서 옳은 것이니까 이렇게 하고 동그라미 가위표 그 다음에 뒤로 넘기시면 여기도 동그라미 가위표 그래서 옳은 것하고 기억하고 디귿이었지 이렇게 고르셔야 돼. 아시겠지? 꼭 여기를 확인하셔야 돼. 만약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하고 이거였지 이렇게 해야지 절대 다 풀어놓고 1번이 정답인데 니은번으로 정답을 하는 그런 오류가 없습니다. 자, 역대헌법 보겠습니다. 역대헌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1948년 재헌헌법에서 국회의원의 임기와 국회에서 선거되는 대통령의 임기는 모두 4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 임기 4년으로 하고요. 대통령 임기 4년으로 있는데 재헌의회만 2년이어서 2년 후에 50년에 선거가 원래는 4년인데 그때 국회의원 선거가 다시 6.25 중에 대구 피난 가서 실시가 되게 되고 거기서 서울 수호를 외치던 이승만 정권이 박살나게 생겼으니까 거기서 헌법 개정을 하죠. 1차 개헌이죠. 그래서 1차 개헌. 그래서 대통령을 재헌회에서 뽑는 것에서 대통령을 국민이 뽑는 것으로 하고 뭐 어차피 전쟁 중에 대구에 내려가 있었으니까 비상계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총칼 들이대면서 위압하에 대통령이 한 번 더 당선이 되죠. 근데 좌우지간 그래서 재헌회 2년이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는 국회의원 임기는 4년, 대통령도 4년.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봤으니까 조금 어렵죠. 좀 많이 안다는 분들이 이거 2년이었을까 해서 틀린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번 1962년의 개정헌법은 뭐예요? 3공화국이죠. 국회 제적 3분의 1 이상 또는 국회의원 선거권 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을 제안하도록.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국회가 제적 과반수니까 조금 그땐 작았고 국회의원 선거권 이제 50만인 이상의 찬성 이게 뭐예요? 국민 발안이죠. 국민 발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국민 투표도 있고 국민 발안도 국민 발안은 이제 과거에 한번 실시된 바가 있고 국민 소환이라고 하는 직접 민주적인 요소가 한 번 더 시행된 바가 있고 뭐 과거에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한번 헌법 개정하자 할 때 그 개정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1948년 헌법부터 유지되고 있었던 대통령의 헌법 개정 제한권을 삭제했다. 예, 맞습니다. 이걸 죄송합니다. 이걸 삭제한 게 아니라 맞죠? 5차 이게 5차죠? 5차 6차 때 삭제된 거니까 맞습니다. 저도 착각했네요.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 제한권을 없애고 국회의원하고 죄송. 여기 국회의원하고 지금 50만인 이상의 국민이 이렇게 제한하는 것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3번. 1980년 개정한 법은 행복 추구권 넣고요. 전두환 대통령 보시면 행복한 표정이 떠오른다 그랬죠. 그 다음에 친족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조금 이게 연자제죠. 연자제도 50 때 처음 들어옵니다. 그런데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지금 60하고 헌법, 좀 현행 헌법이죠. 9차 개헌에서 들어왔으니까 3번이 틀렸네요. 그죠? 3번이 틀렸고. 4번 1987년 개정헌법, 지금 현행 헌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제안된 헌법 개정안을 국회가 의결한 후 국민투표로 확정된 것이다. 그래서 제일 적법한 절차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박정철군 사건 나고 민주화 운동열이 나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 간선제였던 여기 80년 개정헌법을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호헌 선언을 하고 호헌이라는 얘기는 안 바꾸겠다는 얘기죠. 이대로 가겠다는 얘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60 항쟁으로 이어지고 6월 10일 넥타이 부대가 합류하게 되고 거기에서 6월 29일 그때 당시 민정당 후보자였던 대통령 후보자였던 노태우 후보가 수용함으로써 이게 결과론적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제1 민주화된 상태로 우리 헌정사상 위헌 소지가 전혀 없이 이루어진 법이다. 헌법이다. 이렇게 역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헌법입니다. 자, 11번부터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국회 재정에 관한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정인이나 특정 계층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만약에 세금을 감면을 해주면은 이게 풍선이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튀어나온다 뭐 이런 것처럼 전가 관계가 있다 그러죠. 전가. 그래서 조세 부담을 다른 납세자분에게 떠맡기는 거 전가 관계 있다. 전가 관계. 그래서 전가시킨다 그러죠. 조세 감면의 근거 역시 법률로 정해야 된다. 그 조세 법률주의의 대상은 세금을 부과할 때뿐만 아니라 감면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 자, 어떠한 공과금이 조세면은 일방적으로 걷어서 그냥 용도 제한 없이 쓰는 거고요. 부담금으로 하면은 특정 용도를 위해서 그 관계 있는 사람들로부터 걷어서 그 용도대로만 써야 되겠죠. 자, 그것은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된다. 한 회계연도를 넘어서 계속해서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뭐예요? 계속비죠. 예를 들어서 4대강 사업 4년간 총 사업비 22조 그러면은 그리고 첫 해는 5조, 그 다음에 2조, 6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부는 연한을 정해서 정함이 없이가 아니라 정해서 4년간 계속비로서 국회 의결을 얻어 지출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꼼수를 썼네요. 정답 4번이고 4번. 자, 의료사고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 중에서 자, 우리가 그 규정상 보상의 전제가 항상 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분담금 납부 의무자의 범위, 이 분담금 납부자의 의미가 수시로 변할 수도 있고 보상 지원의 분담 비율 이런 것도 반드시 법률로 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뭐예요? 우리가 지금 법률에 반드시 정해야 되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것들. 그 다음에 좀 덜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밑으로 위임할 수 있죠. 위임의 내용이 주로 수시로 변동되거나 수익적인 영역 이런 걸 보잖아요.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이 3번으로 하시면 되겠죠. 3번이겠죠. 자, 그 다음에 헌법 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헌법의 안정성과 헌법에 대한 존중을 경성헌법이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헌법 개정 절차하고 법률 제정 절차 52조, 53조랑 128, 129, 130조 보면은 국회에서 통과되는 내용도 훨씬 엄격하고 국민투표도 거쳐야 되고 그래서
일반 법률과는 다른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요구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경성헌법으로 평가되고 있고 2번 1차 헌법 개정은 정부안과 여당안을 발췌했죠. 발췌 절충을 했는데 실제 요 정부안도 공고됐고 야당안도 공고가 됐는데 이 발췌 개헌안은 공고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공고 절차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점이 지적받고 있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1972년 개헌에 따르면 그러니까 2번 지문은 발췌 개헌이다 라는 것만 아셔도 맞추실 수가 있었죠.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확정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확정이 되고 유신헌법 하에서 그다음에 국회에서 제안한 부분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이런 면에서 이원화돼 있었죠. 그리고 국회도 사실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게 따로 대통령의 친위대처럼 존재하고 있었고 그래서 3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하는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이 찬성을 얻은 뒤 헌법 개정 확정되면 대통령 이를 즉시 공포해야 된다고 이렇게 일반 법률보다 훨씬 국회에서 무슨 국회의원 10명 이상 발의하거나 정부가 발의해서 그리고 이제 제적 과반수의 출석 과반수라고 하는 일반 의결 정족수에서 의결되는 법률보다는 훨씬 엄격하게 되어 있죠. 정답은 2번이었죠. 정답은 2번. 13번 탄핵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그런 거 모두 그러면 이렇게 하시라고 했죠. 그런 거.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는 소추사유. 그러니까 대통령이 뇌물죄를 졌습니다. 그럼 그 사유에만 구속이 돼요. 그런데 뇌물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형법 제 몇 조 상의 뇌물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보니까 뇌물 액수가 뭐 1억 이상이어서 특별법상의 가중처벌법이 적용이 된다. 그럼 법규정 판단에 있어서는 헌재가 규제를 안 받아요. 근데 소추 사유는 제한받습니다. 그 다음에 소추 사유의 체계, 그러니까 이제 소추 사유의 1번부터 2번, 3번, 4번 이렇게 1, 2, 3 이게 나열이 되어 있으면 판단 순서를 만약에 국회가 정해줬다. 거기에도 또 구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소추 사유 체계 안 되고 법규정 판단 구속력이 없는데 소추 사유만큼은 국회에서 뇌물죄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헌재가 뇌물죄가 아니라 국정농단이 문제야. 국회에서는 절대 국정농단을 문제 삼지 않았는데 이런 건 안 돼요. 그래서 소추사유 판단에 있어서 결국 보니까 소추사유 체계 이렇게 돼 있죠. 소추사유 체계니까 구속받지 않으므로 소추사유를 어떠한 연관관계에서 고려할 것인지. 자, 요거는 전적으로 헌법재판소 판단에 달려있다. 기억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형사소송이 끝나면 아무래도 증거 같은 것들이 더 명백해지겠죠. 그러면은 이게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정지하고 안 하고는 헌재 마음이에요. 그리고 실제 탄핵심판은 행정상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파면이라고 하는 행정상의 책임을 묻는 거예요. 공무원들 징계로서 파면하듯이. 그래서 별개이기 때문에 정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피청구인이 결정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혹시라도 파면돼 버렸다. 그럼 더 이상 진행할 실익이 없죠. 그럼 원래 법리적으로 보면 각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기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각. 각하가 아니라 기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원래 법리적으로 보면 더 이상 진행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각하를 해야 되는데 기각하라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탄핵 소추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라고 돼 있어서 좀 이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는데 좌우지간 기각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 잘 체크해 두시고. 틀렸죠? 그 다음에 리을방. 국회법에 보면 탄핵소추가 발의됐을 때 그 조사 여부. 이제 예를 들어서 국회 내에서 스스로 조사하는 거 조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역시 재량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안 했다거나 그 결과 뭐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의결했다 하더라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 아니에요. 그 재량. 여기도 재량. 정답은 여기 다 틀렸죠? 여기 틀렸고, 여기 틀렸고.
그래서 보니까 옳은 거 기억, 니은 이렇게 가셔야지. 그죠? 응. 뭐지? 아, 여기. 죄송합니다. 기억, 정답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종전의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 명령 규칙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 종전의 대법원은 판례가 변경된다. 뭐예요? 전원합의체 다 모여야 되겠죠? 대법관 상임위로 구성된 부에서 의견이 일치하면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제 판례를 변경한다. 그 다음에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 위헌위법 명령, 위헌위법 규칙. 요거는 전원합의체에서요. 이게 이제 법원조직법 7조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헌법 101조 2항의 각급 법원에는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등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뭐 최근에 설치된 군사법원 안 돼요. 군사법원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법관이 하는 재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정상 정규군이 아니고 특별법원, 예외법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에 허락이 있어야 돼요. 우리 헌법 110조의 규정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예외법원, 특별법원이어서 2번 틀렸죠. 자, 그러면 여기도 틀렸고 여기도 틀렸고 법관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를 두며 법관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거 맞네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그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비춰보면 참여재판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아니라 이 법률에 의해서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상의 권리죠. 그래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면 이거를 법률로도 법률 개정에 의해서 없앨 수가 없는데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거 이제 당사자가 하는 것이 재판관이 스스로 피하는 게 회피고 당사자가 이제 피하게 해달라는 게 기피 신청입니다. 근데 만약에 변론 날짜가 잡혔는데 그 변론하는 날짜에 출석해서 본안에 관한 막 떠들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냥 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거라고 봐서 기피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자, 이게 헌법재판소법 24조의 내용이고요. 2번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하되 우리가 이제 헌자 들어가는 건 서면심리라고 했죠.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그 다음에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서면심리임에도 불구하고 변론을 열어서 들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번 맞고요. 헌법재판소법 30조. 그 다음에 3번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이 너무 많이 밀려오니까 필터링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1번 혹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된 경우 그다음 이런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3인 전원의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헌법재판소장이 심판의 변론과 전국결정의 선고 변론과 결정 그죠? 판결이죠. 판결 심판정에서 하되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심판정 이외의 장소에서 변론을 열 수도 있고 전국결정 선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 뭐 헌법재판소가 뭐 장악돼 있거나 뭐 이랬을 때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 어떤 색깔이 짙은 재판이다 보니까 장소를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데 대해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준 사안이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33조. 좀 어려웠죠. 자, 그 다음에 정당해산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 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아니에요.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직권하고 신청은 항상 세트예요. 직권 또는 신청. 그런데 혹시라도 직권으로만 하도록 돼 있다. 신청에 의해서만 돼 있다. 그럼 이제 주의 깊게 보시면 돼.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이거 두 개.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 근데 기억이 안 나잖아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아니고 직권으로도 전국결정 선고 시까지 피청구의 활동을 정지하는. 이게 뭐예요? 지금 재판이 끝나봐야 이게 위헌정당인지 아닌지가 나눠지는데 지금 막 돌아다니니까 야 일단 너 하지 마 이거잖아요. 이게 집행정지 같은 가처분이에요. 가처분.
집행정지 같은 가처분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뭐예요? 탄핵 심판은 할 필요가 없죠. 지금 소추 의결이 돼서 헌재로 넘어가는 순간 직무가 집행이 정지되도록 돼 있어요. 위헌법률 심판은 제청하는 순간 스톱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경우는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권한쟁의 심판, 그다음에 정당 해산은 없으니까 가처분의 필요성이 있고 헌법소원 같은 게 없어. 그 부분에 대해서 통설 판례가 인정을 하고 사법시험 시행령 사건에서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가 틀렸어요. 많이. 정당 해산 심판. 정당 해산 심판은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만 되고 행정소송은 안 돼요. 행정소송은 헌법소원하고 기관소송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이 헌법이 정한 정당 해산 요금 이나 맞죠? 정당 해산 결정 시 비례원칙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당연히 판단해야 되겠죠. 실제 위원 결정을 하려고 봤더니 얘가 갖고 있는 장점이 더 커요. 그랬을 때는 그냥 존속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헌재가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헌법재판소 해산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에 그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유지하는지 상실하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진보당 해산 때는 당연히 상실돼야 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 취지가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4번이 맞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7번 국회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의원이 다른 의원 자격에 대해서 이해가 있다. 쟤는 아무래도 만 25세가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하면은 30명 이상의 연소로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무자격자로 판정되면은 제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되게 되면은 국회의원의 지위를 원시적으로 잃습니다. 자,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 요구를 발의할 때는 제적 4분의 1 이상의 연소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이거는 국회법 138조하고 요거는 138조. 요거는 국회법 28조인가요? 저건 28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적 4분의 1. 그 다음에 발언한 국회의원의 회의록이 배부된 날,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에 적힌 작고의 정정을 의장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자기가 발언한 내용하고 다르게 돼 있을 때. 제대로 된 발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고쳐달라고 그 회의장에서 뗐으면요. 고쳐달라고 요구함까지 다 써버려요. 이건 실제 잘못됐을 때 정정하는 거고 이때 이제 발언의 취지 당연히 발언의 취지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정정하는 취지다. 그래서 이것도 국회법 117조예요. 발언의 취지를 변경하면 쓱 피해 나가는 길이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의장이 사퇴를 선포하다. 오늘 이제 해산, 오늘 해산이 오늘 이제 여러분 뭐라 그러죠? 오늘 수업 다 끝나. 오늘 종료 뭐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회의 끝 이게 사내를 선포한 당일에는 다시 개회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갑자기 코로나와 관련해서 북한 대북과의 좀 중대한 상황이 있어서 내외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 국가 안위에 관계된 중대한 교련 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볼 것도 없죠. 우리 법학은 항상 긴급한 경우에 예외가 인정된다 그랬잖아요.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위원회 합의는 있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여는 건 안 돼요. 그래서 회의를 다시 여는 거 회의 재개라고 하죠. 회의 재개를 할 수가 있는데 교섭단체 대표위원회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틀렸네요. 그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되며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는 의장석으로 돌아갈 수 없다. 국회법 107조죠.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정답은 3번. 조금 시간이 많이 부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8번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요거 좀 이제 행정법을 하셨던 분들은 좀 쉽고 헌법을 해도 제가 이제 행정법적인 지식 많이 알려줬으니까 거기 맞춰서 일단 용어를 잘 알아야 되겠죠. 위임입법은 국회에서 이렇게 위임을 해서 근거가 일시 제정된 덜 중요한 내용이죠. 추상적 용어가 하위 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건지 그와 별도로 독자적인 규율 내용을 정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만약에 여기에 해당된다. 그럼 이건 이제
법률의 내용을 이렇게 이제 구체하는 내용이니까 괜찮고 별도냐. 그래서 별도라고 보면은 법률 자체가 너무 불명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위아래 봐가면서 판단해라. 맞습니다. 집행명령은요. 집행명령은 근거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근거 법령이 없어도 되는 건데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어요. 없어도 되는 게 있어. 그럼 만약에 1번 폐지가 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임명령은 폐지되면 근거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실효되거든요. 그럼 이것도 실효된다고 할까?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위 법령에 근거 법령이 있다가 없어도 되는 집행명령의 근거가 있다가 폐지됐다는 얘기는 앞으로 그 절차대로 하지 말라는 뜻으로 봐요. 근데 만약에 폐지가 아니라 개정되는 데 그쳤는데 그게 종전의 내용하고 모순 조촉이 되질 않아요. 종전에 예를 들어서 A4 용지 양식 범위 내에서 네가 집행명령으로 정해라 이렇게 법률이 돼 있었는데 B5 내용에서 범위 내에서 네가 해라 그러면은 이게 모순이 되질 않죠.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효되지 않고 집행명령이 여전히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집행명령에 있어서 유일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기억번하고 니은번은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헌법 제75조는 일반적이고 포괄적 위임법이 허용되지 않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는 게 헌법 75조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임명령하고 집행명령의 근거에 위임명령 할 때는 대통령령에 위임할 때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뜻이고 위임 조항 자체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당의 법률 전반적인 체계, 관련 규정 이런 것에 비춰보니까 그냥 범위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면 딱 그거 하나만 따져서 볼 게 아니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백지에 해당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제대로 명확하게 위임한 것으로 보자 이런 뜻이에요. 왜? 뭐로 봐서? 체계나 관련 규정으로 봐서 알 수 있다면 해도 맞고. 그리고 1번 위임입법이 대법원 규칙이다. 수권법률이 대법원 규칙이다. 대통령령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75조에 근거한 포괄위임 금지원칙 준수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고요.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의 정도는 다른 규율 영역에 비해서 조금 완화될 수 있다는 게 행정부는 국가에 있어서의 주요 권력을 행하는 애고 국회에서 규칙을 만들거나 대법원에서 만든 규칙은 얘를 견제하는 거니까 그렇게 세게 의심스러운 눈으로 안 봐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완화될 수 있다고 맞습니다. 견제하는 애들을 막 이렇게 의심스러운 눈으로 조지면 행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올려요. 그래서 옳은 건 기억면 디귿리얼.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정부 형태. 그래서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기 때문에 행정부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의원내각제는 국회에서 불신임을 하면 다시 국민에게 물어봐 가지고서 쫓겨나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 임기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죠.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신임을 보내오면 메르켈 총리나 아베처럼 막 10년이 넘도록 할 수도 있어요. 대통령과 국회가 충돌할 때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내각제는 내각 불신임, 국회 예산에서 후다다닥 하고 국민의 뜻에서 물어보는 것으로서 내각 윈, 국회 윈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는데 여기는 이제 계속 견제다 보니까 2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대통령제에서는 국민이 대통령과 의회 의원을 각각 선출함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이원화되어 있어요. 국회도 민주적 정당성이 있고 대통령도 민주적 정당성이 있어요. 근데 의원내각제는 국회를 뽑고 거기에 있는 애들이 다수당이 이제 정부를 접수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민주적 정당성이 일원화되어 있죠. 3번 의원내각제에서 일반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행정부 불신임으로 그렇죠? 이게 내각 불신임이에요. 내각 불신임. 행정부를 견제하고 행정부는 국회 예산권 그렇죠? 후다다닥 해서 끝내는데 여기는 제도적 장치가 미진이고 4번 우리 현 정사에서 1960년 6월 개정 헌법이 2050이죠. 2050.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헌법으로서 국가 원수이며 의례상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민의원 해상권 여기 이제 국무원이라는 걸 두고요. 이게 국무원이
뭐에 관한 거예요? 내각의 개념이죠. 그래서 국무원이 민의원 해상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은 그냥 의례적인. 왜 의례적이냐? 그럼 국무원에 있어서의 총리가 뭐겠어요?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를 국민이 직접 뽑질 않아서 예를 들어서 서초구 국회의원이다. 근데 자기가 이끄는 당이 다수당이어서 자기가 이끌고 들어갔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행정부 수반으로서는 인정이 되겠지만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는 인정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대통령을 뽑는다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전혀 축적인 기관, 의원내각제.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나눠서 여기는 외치, 여기는 내치 이렇게 되면은 이원 집정부제 이러죠. 그런데 우리 20화국 때는 전형적인 거여서 대통령이 의회상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국무원이라고 하는 내각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번. 기본권 침해 여부 심사에 있어서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래서 비례원칙. 원래 이제 비례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최소 침해 원칙, 그 다음에 법익 간의 균형성, 여기까지가 완화된 기준이고 여기까지 심사하면은 강화된 기준, 그리고 이것을 비례원칙에 관한 심사. 근데 여기는 강화된, 여기는 완화된 비례원칙에 대한 심사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완화된 경우에는 이와 같은 비례원칙이라는 말을 안 하고 그냥 형성의 자유 그래요. 형성의 자유. 형성의 자유라는 얘기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좀 범위 너무 벗어났네. 요 기준으로 하니까 여기서 웬만해서 위헌이 안 되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어느 정도 형성의 자유가 사회적 기본권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베푸는 영역. 그럼 1번 보니까 고졸 검정고시 또는 고익 검정고시 합격한 자는, 내가 여기서 봤는데 60점으로 합격을 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음에 한번 또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근데 한 번 봤으면 땡처리 한다니. 해당 검정고시에 다시 응시할 수 없도록 응시 자격 제한한 거. 침익적이죠? 당연히 비례원칙 심사하겠죠. 그 다음에 2번. 교육공무원인 대학교원을 노조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를 하더라. 자, 그러면 대학 교원 자체가 이 교원 자체는 교원지 법정주의에서 특별히 보장하라고 하는 건데 단결권 같은 것들을, 노동조합 이런 것들을 배제하는 거. 자, 이것이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거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우리 현재가. 그래서 교육공무원인 대학 교원이 있고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도 있고, 그죠? 교육공무원인 대학 교원이 이제 국공립대학 교원이겠죠. 그래서 교육공무원인 대학 교원은 원래가 어떻게 되죠? 공무원이니까 원래 상권이 없다는 데서 출발을 해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인정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베푸는 영역이에요. 베푸는 영역. 따라서 여기는 형성권의 지침으로 따랐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일체 인정 안 하는 것은 너무했다. 그래서 위헌 결정이 난 거예요. 이게 좀 중요하죠. 대학 교원이 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뭐 당연히 위헌이죠. 교원.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 그래서 교육 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은 당연히 헌법 불합치가 나오고, 교육 공무원은 원래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상권이 있어요. 근로 상권이. 그래서 원래 없는 건데 너도 인정해줄까 말까 해서 지금 배제가 돼 있으니까 원래 못하게 한 것은 확인인데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한 정도의 형성권의 범위를 너무 일체 부정하는 것은 너무 심했다. 헌법 불합치 결정받았고, 이것은 기준이 형성권을 침해했느냐 안 했느냐 베푸는 영역에서. 그 다음에 3번. 세종시의 특정 구역 내 건물에 입주한 업소에 대해서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을 원칙적으로 한계로 제한한 거. 제한이죠? 볼 것도 없어요. 이건 비례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건 합헌으로 봤어요. 합헌으로는 봤는데 기준이 비례원칙이다. 4번.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한 학생이 평준화 지역 후기 학교 주관부에 중복 지원한 것을 금지한, 이것도 침익적이다. 볼 것도 없어요. 이것도 이제 합헌 일정으로 봤고요. 죄송. 그래서 지원 자체를 못하게 한 것은 지원 자체를 못하게 한 거 있죠. 요거는 이제 위헌인데 비례원칙. 이거 앞에서 나온 게 또로 나오네요. 요거는 이제 합헌.
그다음에 요거는 사실 원래는 없는데 이 법률에서 정해지면 이제 부여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형성권 기준으로 갔는데 너무 심했다. 그래서 위헌 결정이 받았던 사안입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국가직 시험 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